숲이 사라졌고 빙하가 녹았고 동물들이 절멸했다. 우리가 지구를 죽였으니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한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기후위기 대응 미디어 프로젝트 어몽얼스. 진행자 고목 우드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서 생각에 잠기네요. 창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요. 날 깨우는 조용한 이 밤, 곤색의 밤하늘, 회색 구름들 사이 조금씩 보이는. 여러분은 지금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곳 88.9MHz 광주 FM의 어몽얼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음악은 마인드 유의 봄비였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수요일 11시의 어몽얼스 시즌2 5번째 이야기이자 첫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앞으로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고 그 내용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몽 리뷰 1편, KBS의 다큐멘터리 붉은 지구를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붉은 지구,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과 변해가는 지구의 모습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죠. 청취자분들도 함께 다큐멘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지구 1부, 엔드게임 1.5도씨. 이런 성경 구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일종의 경고 같은 거죠. 여기서 그날과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엔드게임 1.5라는 제목처럼 1.5도라는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는 그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고목 말대로 일종의 경고같이 느껴져요. 네,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듯한 그런 성경 구절이 지나가고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지난해 2월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상황을 비춥니다. 붉은 지구 1부의 전체적인 흐름은 산불이라는 키워드로 진행이 되죠. 다큐멘터리 내에서도 대형 산불의 발생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겨울철 기온 상승도 산불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겨울에 쌓이는 눈의 양이라든지 또는 눈 내리는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대지, 나무 이런 데에 전부 가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 근래 확실히 산불이 잦아졌어요. 최근에 강원도 일대를 대형 산불이 덮었고 9일 만에 진화가 되었고요. 또 산불의 영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는 해마다 최악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요. 2021년 터키, 그리스, 호주, 미국까지 대형 산불은 나라와 이 국가와 어떤 계절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갔죠. 네, 산불은 엄청난 이산화탄소 덩어리라고 해요. 산불이 나게 되면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이산화탄소까지 배출되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쌓이게 됩니다. 네, 이런 온실가스는 태양의 열을 지구에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날수록 지구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가 더워지면 땅은 점점 가물어지고 그 가뭄은 다시 산불을 부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리고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치닫고 있어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오르빌 호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물이 정말 적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불과 2019년만 해도 오르빌 호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정말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죠.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뭄과 산불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생태계 자체에서 대기를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점점 증가한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도 생태계 자체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대량 배출되는 것처럼요. 네, 기온 상승이 불러오는 것은 산불과 가뭄만이 아닙니다. 기온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대기 중에 축적된 에너지가 대량 축적되게 되는데 그 형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게 됩니다. 그 형태가 변함으로써 다양한 기후 재난을 불러오게 되죠. 폭염과 폭우, 강한 태풍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2020년에도 한국에서도 대홍수가 발생했었죠. 네, 대기 중에 에너지가 수증기의 형태로 머무르면서 물폭탄이 떨어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는 온실가스가 더욱 많이 머무르게 되면 뜨거운 대기는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품게 되고 그러면 태풍의 양이 증가하게 되죠. 강한 태풍은 큰 피해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네, 기후위기는 갑작스런 이상 기후로도 찾아오는데요. 2021년 미국의 텍사스는 난데없는 한파에 시달렸습니다. 원래 텍사스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텍사스는 10도에서 15도 사이에 쾌적한 날씨,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곳인데 낮에는 영하 10도,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또한 기후 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네, 반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땅이라고 알려진 시베리아는 38도까지 기온이 상승하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2021년에 기록적인 산불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네, 이게 한반도보다 더 큰 면적의 불에 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상하죠. 이렇게 추운 곳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곳이 추워지는 이런 이상기후들. 그렇게 기온 상승이 되면은 영구 동토층까지 녹아내리게 됩니다. 영구 동토층은 녹지 않는 땅, 정말 꽝꽝 얼어있는 땅인데요. 막대한 양의 유기물을 보관하는 냉동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그 땅 주변으로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땅이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에 크게 물이 고였죠. 원래 이곳은 녹지 않는 땅, 영구 동토층이지만 땅이 녹으면서 물이 나오면서 저런 형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인근 주민들은 집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등 삶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 동토층에는 엄청난 양의 메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녹아내리면서 메탄이 그대로 노출되고 온실가스가 되어 또다시 기온을 올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진행되는 거죠. 네, 메탄이 나오게 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동토지대는 녹아버리고 녹으니까 다시 메탄이 나오고 이런 자기증폭적인 현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도라는 티핑 포인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지구의 온도의 한계점이자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단계. 사실은 이미 과학자들은 2040년에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지는 속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인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거죠.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붉은 지구 일부에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붉은 지구 일부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붉은 지구 일부에서는 산불로 시작해서 영구 동토가 녹아내리는 등 그쵸? 그렇게 기후 이상기후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산불로 인해서 집이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이런 것들이 황폐화되는 직접 겪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그쵸? 또한 그 이상기후로 인해서 정말 그 피해를 받은 눈이 엄청 쌓인 그 텍사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랬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그것 또한 기후위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맺어지게 되네요. 네, 기후 위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그 건조해진 땅과 그에 따른 불이 엄청 붙기 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게
그 산불에서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된다는 걸 또 새롭게 약간 자각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그걸 보니까 산불의 위기가, 산불의 심각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나. 그리고 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그쵸. 자연이 스스로를 자신을 해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보는 저희는 정말 두렵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 정도 상황까지 다다르니까 저희는 점점 더 슬픔과 이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부 침묵의 바다. 다음으로 붉은 지구 2부 침묵의 바다입니다. 제주도와 마라도 등 한반도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들 산호의 백화 현상이나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산호의 백화 현상, 그리고 해조류의 멸종, 이런 것들은 그걸 먹는 먹이사슬, 물고기들의 생태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게 됩니다. 이 침묵의 바다에서는 기후위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등장한 것은 마라도입니다. 마라도의 해녀분들이 말하기를 5년 전부터 마라도 바다가 황폐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많던 미역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키가 5m에서 10m까지 자라는 감태조차 바위 근처에서밖에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해녀로 일하시던 분들도 수십 명에서 7명으로 정말 많은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해녀분들이 바다에 붙은 감태를 찾고 계시는 모습인데 사진에 보이는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는 감태가 정말 높은 감태가 밭을 이루어야 할 바위인데도 말이에요. 네, 변화는 바다 근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썰물이 드러난 수심이 낮은 지대를 조간대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라도에는 조간대에는 원래 톳이 아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 바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톳이면 손이 있는 위치까지 자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자라고 있냐면 네. 저렇게 작게 바위 그늘에 숨어서 자라고 있어요. 생태계 변화만큼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아주 급격한 변화입니다. 문제는 마라도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주도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자주 여행지로 선택하는 그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에는 최근 들어 큰 갈파래라는 해조류가 굉장히 대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봅시다.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다 큰 갈파래입니다. 큰 갈파래는 아열대 지방의 바다에서 나타나는 파래인데요. 제주도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큰 갈파래가 대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최근 58년 동안 제주도의 온도는 1.7도가 올라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큰 네. 갈파래는 생명력이 아주 끈질겨요. 웬만한 해조류들도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이 되면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큰 갈파래는 30도가 넘어가도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큰 갈파래는 사람이 치우기 어려울 만큼 번식하고 개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개체가 생태계를 장악하는 일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은 파괴되고 그렇게 생태계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네, 제주 바다에서는 지금 전에 보기 어렵던 아열대종 동식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는 고스란히 정업자들이나 아니면 제주도 어민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네. 생태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먹던 해조류 등도 보기 힘들어질 수 있겠어요. 네, 제주도 바닷속에는 또한 거품 돌산호 군락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거품 돌산호인데요. 감태가 있던 자리에 거품 돌산호가 장악하게 되면서 점점 해조류가 살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큐멘터리 속의 전문가분들은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어요. 네, 해조류들은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해조류가 사라지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해조류를 먹고 자라는 물사리들도 개체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먹이 사슬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의 변화는 파괴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또 꼬리를 물어서 심각한 상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네, 지금은 제주도와 마라도 등 한반도 최남단 부근의 일이지만 이건 결국 남해안과 동해안, 서해안까지 올라가게 될 거라고 추세를 보고 있죠. 지금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붉은 지구 2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네, 붉은 지구 2부 말 그대로 바다의 이야기들을 정말 크게 담았죠. 그쵸. 바다가 제일 먼저 바뀐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랬을 그렇죠. 때 무언가 지금 현재 심각하게 변해지고 있고 네. 어린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산호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걸 봤을 때 지금 빨리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막을 수 있을 만큼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네, 바다가 바뀌면은 그것은 또 이제 육지의 변화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바다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바다가 정말 많은 그 기온을 이렇게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바다가 망가진다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네, 저는 여기서 이제 1부, 2부를 보면서 이제 아열대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 보였을 때, 정말 우리나라도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도 뭐 이제 코코팜 나무 자라 뭐 이런 약간 이런 장난식의 말이 오고 갔었는데, 네, 그게 사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끔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음. 이런 식으로 1부, 2부에서 정말 그 피해와 그쵸. 피해 현장과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는데요. 네, 이렇게 리뷰하고 2부에서는 3부, 4부 붉은 지구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리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고모콤즈와 우드조소의 별별 이야기 만나러 가볼까요? 네. 고모곰주의 사건 파일 시즌 2. 제5화 꿀벌 실종 사건. 탐정님, 이것 좀 보세요. 저희 탐정사무소에 앞에 붙은 실종 전단이에요. 실종 전단 어디 한번 보도록 하지. 꿀벌이 그려져 있군. 그러니까요. 꿀벌이 실종된 거예요. 완전 비상사태 아니에요? 뭐라고? 그거 정말 큰일이구만. 꿀벌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징조인데. 어디 보자. 꿀벌이 사라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겠군. 에이, 제가 벌써 찾아 정리해놨죠. 오? 사건 수첩 빠밤. 전남지원 벌통의 43%에서 꿀벌이 집단 실종. 피해 벌통 규모는 무려 10만 5,900여 군. 경남은 321개 농가에서 벌통 3만 8,433군에서 피해 발생. 경남 지역 벌통의 11.1%가 피해를 입음. 제도 양봉 농가의 31.3%에서 꿀벌 피해 발생. 엄청나구만. 전체 벌통 7만 4,216군 중 15%에서 꿀벌이 사라짐. 충북 양봉 농가의 벌통 25만 9천 개 중 19.7%인 5만 1,000개의 꿀벌이 실종. 자네 제법이구만. 그나저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군. 양봉농가의 피해 사례라니 믿음직해.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인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탐정님, 꿀벌이 왜 사라진 걸까요? 이유는 다양하게 꼽을 수 있다네. 그 이유를 두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했지. 전자파가 꿀벌의 비행에 문제를 준다. 꿀벌 응애와 같은 흡혈 진드기가 주범이다. 바이러스와 곰팡이가 꿀벌을 죽였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등등.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 확실한 건 반복되는 이상기후가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네. 그럼 야생 꿀벌은요? 제가 조사한 건 양봉업자 기준이었거든요.
탐정님은 야생 꿀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야생 꿀벌도 상황은 비슷하다네. 세계 생물 다양성 정보기구 GBIF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확인된 야생 꿀벌이 1990년대보다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왔거든. 물론 우리에게 관찰되지 않은 야생 꿀벌도 있을 테니 확인되지 않은 종이 모두 멸종했다고 볼 순 없지만 과거에 비해 관찰된 야생 꿀벌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지. 그렇군요. 그러면 꿀벌이 사라진 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던 기억도 날락말락하고요. 네, 우선 농작물들. 꿀벌이 없으면 열매를 맺기 어려운 농작물이 있네. 인간의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식량 생산에 있어서 꽃가루를 옮겨주는 동물들은 대체가 불가능해. 이건 식량 위기로 이어지게 되지. 지구상에 꽃이 피는 식물의 94%는 동물의 힘을 빌려 수분을 한다네. 꿀벌의 도움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일세. 그렇다면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식량 위기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헉, 이럴 수가. 지금도 식량난에 허덕이는 곳들이 많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 꿀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곤충들이 사라지고 있어. 왜냐? 인간들이 편히 살고 싶어서 마구 뿌려대는 살충제와 농약들, 그리고 배출하는 기운으로 인해 멸종하는 개체들도 많지.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한 순간부터는 대멸종이 가속화될 거라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도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를 늦추고 막아내야 할 거야.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고모콤즈의 사건 파일 시즌 2. 오늘도 사건 해결. 내 맘 비우는 걸 잘못해 말처럼 쉽지 않은데 왜 자꾸 넌 내게 못하는 거라는 건지 내 맘속엔 쌓이고 쌓인 게 많아 풀리지도 않고 늘 답답만 해. 여러분은 지금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곳 88.9MHz 광주 FM의 어몽얼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음악은 백예린님의 그의 바다였는데요. 네, 앞에서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서 들어봤습니다. 네, 돌아온 2부 시간인데요. 붉은 지구의 3부 구상나무의 경고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상나무. 네. 자, 사진 보시죠. 네, 사진 속에 죽은 나무는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는 한반도 자생종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도 불리죠. 구상나무는 서늘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특히 한라산에서 많이 자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구상나무가 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 별칭도 고목과 우드로서 그쵸? 구상나무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슬프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과연 구상나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연구진들은 강한 바람에 태풍을 꼽았습니다. 구상나무의 나이테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에 구상나무의 성장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강한 태풍이 구상나무의 집단 고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구상나무가 고사하게 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줄기 피부가 벗겨지고 하얗게 말라버리는데요. 네. 한라산 구상나무 집단 고사 원인으로는 2012년에 태풍과 2014년에 14년에 버리는데요. 13년에 이례적이었던 봄철 가뭄을 꼽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집단적으로 고사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럴 수가. 네, 사진을 보시면 이게 1999년의 구상나무 군락지의 모습입니다.
초록이 무성하죠.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면 2017년에 구상나무 군락지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사라지고 하얗게 말라버렸습니다. 한라산의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은 구상나무가 버티기 어려웠던 거예요. 붉은 지구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1.8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태계의 변화로 당연하게 이어지는 거죠. 네, 과거에는 만년에 1도 정도 상승했다면 지금은 1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고기후 기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지나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온 상승 때문에 태풍, 폭우, 강풍과 같은 기후가 활성화되고 특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경우 그 위력과 횟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네, 해상의 온도가 올라가면 아주 쉽게 태풍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의 위력과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태풍으로 인해 구상나무 집단이 고사하게 되는 거고요. 네, 한라산에서 죽는 구상나무에 비해 죽는 것에 비해서 어린 개체는 매우 적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한국과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저출산과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지금 속도로 본다면은 이렇게 가속화된다면 더 이상 구상나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구상나무 집단 고사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후 위기의 징조가 고산지대만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라산 중턱에서도 한 버섯 농장에서도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11월 초입이 되면 한라산에 정말 가득 쌓인 눈 때문에 수확하러 산에 오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눈이 많이 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눈이 오지 않아서 11월 초에도 버섯을 따러 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겨울에 오지 않은 눈은 봄철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 동안 눈이 많이 오면 눈 속 수분이 나무에 흡수되면서 봄에 질 좋은 버섯이 자라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농사가 잘 안 되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한라산의 개화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라산의 대표적인 꽃인 산철쭉은 10일 정도 그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네요. 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냉해에 입은 피해입니다. 겨울철 날씨가 따뜻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꽃이 이후에 봄이 갑자기 추운 기온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수분하지 못하고 일찍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개체 수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요. 네, 이렇게 꽃의 이른 개화 시기는 또한 생태계의 교란으로도 이어집니다. 특히 아까 고목홈즈의 사건 파일에서도 말했었던 벌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개화 시기가 빨라져서 꽃이 봄비에 다 떨어지게 되면 벌들이 꿀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기온 변화로 인해 꽃 자체에서 꿀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지고 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벌 개체 수가 줄어들게 돼버린 거죠. 최근에 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네, 산에 사는 나무 그리고 꽃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상나무로 시작된 죽음은 점점 내려오고 또한 꽃과 나무와 벌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고 있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위기이고요. 네, 붉은 지구 3부에서는 이렇게 나무들의 죽음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산에 사는 나무, 꽃의 죽음 이렇게 쭉 이어져 오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생태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그러니까요. 이 보니까 바다 아래쪽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또 그쵸. 고산지대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쵸. 저희를 옥죄어 오는 약간 정말 그 영향력이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닿겠다, 닿을 음. 것이다. 그쵸.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걸 하면 좋아, 이걸 하면 훨씬 나아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큰일 나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결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 약간 소름 돋고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갔던 게 어찌 보면 기후위기였다는 거. 네. 네, 그러면서 약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감사함이죠? 액티브 오브. 액티브 오픈. 네, 이렇게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3부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지만 소나무들도 네, 맞아요. 네, 소나무 그 어떤 벌레들이죠. 네, 그 뭐였죠? 기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네, 소나무 재선충? 재선충. 네, 소나무 재선충이 맞아요. 소나무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면서 네. 많아지면서 그 소나무들이 정말 많은 소나무들을 베어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네, 네, 이 기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소나무 재선충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그 소나무 수영 하늘소가 네, 그 그 안에 기생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번식력이 좋아졌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짐과 동시에 말이죠. 그쵸. 그러면서 소나무 속에 유충을 낳을 때 정말 많이 낳게 되니까요. 네, 옮겨지는 그 소나무 재선충 또한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거 소나무 재선충 문제는 사실상 광주에서도 네, 광주 뒷산만 올라가도 이렇게 약간 펜스를 쳐놓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치기라기보단 잘라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재선충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진짜 심각하다는 거. 네. 음. 진짜 무서운 게 음. 이게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하는 그런 갑자기 소름 돋는 일이 생각이 났거든요. 약간 코로나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죠. 네, 진짜. 그쵸. 네, 그렇게 해서 10년간 잘라낸 소나무만 941만 그루. 네, 941그루가 아니고요. 941만 그루라고 해요. 와, 엄청난 소나무들이 이렇게 베어져 나갔고요. 네. 정말 그들의 수고, 이거를 배워낸 사람들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소나무를 이렇게 그 충 때문에 잘라내게 되면 산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산에 있었던 그 나무들이 품고 있었던 메탄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계속 배출되는 거를 산소로 돌리지 못하고 그랬을 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약간 이런 게 쭉 가는 레파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그렇게 악순환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네. 이렇게 크게 약간 와닿게 되니까 더욱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이 무서움을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정부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네. 어쩌면 언젠가는 닿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솔직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언제까지나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더 늦지 않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붉은 지구 4부로 넘어가 볼까요? 기후 혁명이라는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붉은 지구 4부는 작년에 미국의 텍사스를 강타했던 한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동네였다고 해요. 네, 리치.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린 폭설과 영하대로 떨어져 버린 기온에 텍사스 전역에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네, 수도는 동파되어 다 터져버렸고 밤새 내린 폭설로 전기도 끊겼습니다. 4일간 이어진 정전은 집안의 난방기기를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고 집안의 온도가 1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부자 동네로 불리던 텍사스가 구호 불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정말
이럴 줄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전혀 몰랐겠죠. 그쵸. 사람들은 전부 먹을 것을 찾아서 패스트푸드점에 정말 길게 줄을 서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쵸. 원인은 단 하나,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죠. 네. 수도가 모두 얼어버리자 급격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텍사스는 유명한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네, 삼성 반도체 공장도 텍사스에 있고요. 반도체 생산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결국 삼성 반도체 공장은 5달 만에 셧다운 되게 되죠. 5달 동안이나. 그니까요. 되게 오래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삼성뿐만 아니라 텍사스 반도체 생산 공장들도 대부분 가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만들어지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어떤 전자기기들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경제적인 위기로도 다가갈 수가 이게 번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듯 기후 위기는 산업의 위기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또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받은 곳은 텍사스뿐만이 아닙니다. 대만에서도 극심한 가뭄이 이루어졌는데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만큼 정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기까지도 그렇게 왔는데도 기후제라는 그 어떤 종교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쵸. 네, 굉장히 풍속적인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기후제까지 열어서 이렇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쵸. 그런 기원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커다란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가뭄이 일어나자 대만 정부는 농업 용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반도체 공장으로 물을 보내려고 말이죠. 농업 용수까지 끌어다 반도체 공장에 쓰려다 하다 보니 개천은 말라버렸고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렇게 일부에서도 말했듯이 가뭄과 산불은 한 몸입니다. 그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산불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죠. 폭우와 홍수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후 재난이 나타나게 되면 가난한 이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 방금 말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얘기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 쓸 데도 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네, 세계 재난 총계입니다. 산불,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기후 재난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그 다음 기후 재난에 따른 피해액 총계입니다. 피해액은 1980년대 대비 거의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계속 올라왔네요. 네. 재난 발생이 늘어나자 피해액을 보상해야 되는 보험업계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네. 여태까지 이렇게 재난 피해가 급증하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거죠. 네. 지난해 크고 긴 산불이 이어졌던 캘리포니아도 이제 산불이 당연한 현상일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수가. 네, 방글라데시는 여름마다 물에 잠기는 것이 일상이죠. 집과 주민시설 모든 것이 물에 잠깁니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재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현재 세계 곳곳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아니면 암묵적인 룰처럼 그쵸. 행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상황에서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외국에 건설하고 있죠. 그쵸. 강릉과 삼척을 비롯한 지역들까지도 말이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2016년에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게 전 세계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정도고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그 순위는 더 높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결고 버리는 그린워싱입니다. 네, 부끄럽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쵸.
영국이나 독일, 미국에서도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까지 폐쇄하려는 상황에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환경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네. 붉은 지구 사부에서는 노르웨이의 기후 선고 성공 사례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를 뽑기를 모두가 염원했고요. 그쵸? 실제로 그게 이뤄진 사례죠. 정책적인 변화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변화가 더딜 뿐이죠.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헌법 소원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모든 사람이 기후 대응을 함께 외쳐야 할 때입니다. 네. 그렇죠. 기후 혁명. 네. 그만큼 기후 위기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더 큰 피해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이 약간 이 서러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그쵸?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요. 빨리 바뀌어야 한다.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뤘었죠. 그런 걸 보면 언제까지나 우리가 발전을 하고 살 수는 없다.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라면서 저희가 다뤘던 방송이 막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이 붉은 지구에서는 정말 부정적이고 힘든 일들을 다뤄주는 만큼 이 보다 보면은 정말 그 약간 아포칼립스물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창작물들에서 봤던 그런 모습을 미래 그런 모습을 또 실제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네. 다가서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저는 기후 정의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기 다른 지역, 다른 국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농업수를 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랬을 때 기업들이 살려고 반도체 공장은 돌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갈 농업수는 줄인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에게 들어가는 물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생명줄을 끊는다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얼마나 더 국민들 어떻게 생각했는지라는 생각이 좀 정부가 듭니다. 국민을 저버린 그쵸. 모습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전 생각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어떤 소수 하나까지도 어떤 개체, 어떤 그 계층 모두가 평등하게 그 혜택을 받고 최소한의 그 인권과 최소한의 안전과 평안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했던 말 언제까지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 그 사람들도 빨리 바뀌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또 말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쵸.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붉은 지구 4부를 다 봤는데요. 네네네. 너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일단 1부, 2부, 3부, 4부로 가면서 이제 조회수는 거의 뭐 다 합쳐서 거의 수백만에 가까이 이렇게 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보고 되었는데요. 네네. 이거는 이 KBS의 수신료를 받아서 제작된 그런 콘텐츠라고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수신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콘텐츠였다, 좋은 다큐멘터리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러한 방송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어서 네,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은 또 사람들의 그 아는 것이 힘이다. 그쵸. 이 자각하게 되는 일이 늘어나겠죠. 네, 저희도 네, 많은 이런 다큐멘터리가 정말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지구를 구하는 김에 네, DJ 모기를 만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바로 만나봅시다.
DJ 모기의 지구를 구하는 김에 오늘 당신의 마음을 배불릴 양식은 바로 기후위기, 불평등, 재앙. 인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체제인 자본주의와 그 수호자들이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체제 변화를 가로막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놓는 해법이 얼마나 엉터리 처방과 눈속임으로 가득 차 있는지 가감없이 들춰내죠. 이 책은 그린 뉴딜, 정의로운 전환 같은 진보 진영의 해법과 실천이 어떤 이의가 있고 어떤 난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며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또 2019년에 등장해 세계적인 기후운동을 일으킨 멸종반란의 운동의 이유와 교훈을 살펴보죠.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급진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체제 변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노동계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많은 책들은 그 주된 피해자인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가끔 관심을 보일 때도 그저 노동계급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만 주목해온 반면 이 책은 노동계급이 기후위기를 멈추는 것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고 결정적 구실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노동계급은 여전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으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투쟁과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체제 변화를 위한 열쇠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과거 노동자들이 환경을 위해 싸운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일반적인 교훈을 끌어냅니다. 우리에게 체제 변화를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까?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을 품은 독자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답변도 이 책에서 들을 수 있어요. 기후 대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4시간 분량의 붉은 지구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짧게나마 다뤄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기회가 되실 때 다큐멘터리 붉은 지구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기후 대응. 어몽 아. 얼스